내일이면 당대 최고 권세가의 며느리가 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단 하루 앞둔 깊은 밤, 얇은 적삼 차림으로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머슴의 방 앞이었습니다. 나를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다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 천금 같은 아기 씨는 어째서 거친 머슴의 등에 엎혀 담장을 넘어야만 했을까요? 횃불을 들고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추격대와 살을 에어오는 산속의 추위, 벼랑 끝에 내몰린 두 남녀가 비좁은 동굴 속에서 맞이한 첫날 밤은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월양이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월향이 아담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남쪽 야트막한 산자락이 병풍처럼 두른 자리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서면 안채와 사랑채가 뚜렷이 구분되고 그 사이에 연못과 정자를 품은 후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못 속 잉어는 대대로 길러온 것들이라 손바닥만큼 널쩍한 금빛 비늘을 자랑했고 정자 기둥을 타고 오른 능소하는 해마다 여름이면 불꽃처럼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에서 김진사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를 내려온 땅이 산 하나를 둘러쌌고 소작이니 수십 하구나 됐습니다. 진사 어른의 말 한마디가 마을의 봄농사를 결정했고 그 눈썹 한 번 찡그리면 마을 사람들이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작료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았고 흉년에는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외동딸 서연은 그 후원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후원에 갇혀 자랐습니다. 안채 바깥은 허락 없이 나가지 못했고 사랑채 마당에서 들리는 선비들의 담소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어머니의 손이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교수가 남정네 말소리에 귀를 세우면 못 씁니다. 그것이 집안의 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아름다웠습니다. 봄 새벽 안개처럼 맑고 고운 피부, 가을 하늘을 담은 듯 깊고 그윽한 눈망울, 머리 위에 얹은 옥잠화 비녀가 무색할 만큼 단아한 이마.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전시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서연을 볼 때마다 내가 혼처를 잘 만나야 우리 가문이 산다고 했고 어머니는 입술을 붉게 물들이는 법과 앉을 때 등을 고추 세우는 법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서연은 인간이 아니라 가문의 가장 귀한 혼수품이었습니다. 19해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혼기가 무르익은 처자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중매쟁이가 댁을 드나들었고 안채에서는 어머니와 중매쟁이의 목소리가 낮지만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정자에서 귀를 막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소리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책 속 글자들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자 난간에 기댄 서연의 눈길이 연못 수면에 닿았습니다. 잉어 한 마리가 느릿느릿 수면 위로 입을 내밀며 원을 그렸습니다. 저 물고기도 나와 같구나. 못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잉어는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으니 나보다는 낫구나. 서연은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아침 행랑채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책을 펼친 채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정자에서 행랑채 쪽은 담장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건너왔습니다. 일 잘하고 주인 잘 섬기면 된다. 아기같이 달라붙어 일하면 먹을 것 걱정은 없다. 마름 영감의 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받아치는 젊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짤막하고 낮은 말이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두께감이 있는 산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행랑채에 머슴이 들고 나는 일은 늘 있었건만 오늘처럼 귀가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서연은 다시 책 속으로 눈길을 떨궜습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나이는 23, 전라도 어느 두메산골에서 흘러온 청년이었습니다. 몸집이 컸습니다. 키는 행랑채 문설주보다 한 뼘은 좋게 높았고 어깨는 지게 2개를 얹어도 남을 만큼 넓었습니다. 손이 커서 쌀 한 마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렸고 등짐을 지면 그 누구보다 빨리 걸었습니다. 그러나 힘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일이 생기면 먼저 생각한 뒤 행동했습니다. 마름 영감은 돌쇠를 두고 쓸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댁에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돌쇠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논에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일도 입을 다물고 해냈습니다. 돌쇠의 눈이 특별했습니다. 색이 짙고 깊었으며 무언가를 바라볼 때 쉽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진지하게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일은 돌쇠가 들어온 지 보름째 되는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정자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책을 쥐고 왼손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산호 놀이개를 무심코 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연못 쪽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보란듯이 첨벙 뛰어들었고 그 기척에 서연의 손이 놀랐습니다. 놀이개가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졌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호 놀이개는 난간 너머로 떨어져 정자 바로 아래 연못 한가운데 가라앉았습니다. 아! 서연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연못은 깊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찜을 지고 후원 한쪽 장작더미 쪽으로 나오는 사람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처음에 서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쇠가 멈췄습니다. 연못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연못 쪽을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수면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니 물 밑에 붉은 산호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신을 벗고 적삼을 걷어붙이더니 연못가 돌 위에 올라섰습니다. 연못 깊이를 발끝으로 가늠해보고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크게 튀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물은 어른 허리께였습니다. 돌쇠는 물속에서 2팔을 벌려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긴 숨을 들이켜고 머리까지 잠겼다가 얼마 뒤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손에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자 난간에 기대어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물에 젖은 돌쇠의 적삼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안에 단단하게 새겨진 어깨와 가슴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땀과 연못물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목과 쇄골 사이로 햇빛이 반짝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책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열기였습니다. 돌쇠는 놀이개를 난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의 대답이 떨어지기 전에 돌쇠는 이미 연못 가를 나와 집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산호 놀이개를 손에 쥐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어검게 늘어붙은 머리카락, 넓은 등, 느릿하지만 묵직한 걸음. 쪽문이 삐걱거리며 그를 삼켰습니다. 서연은 오래도록 연못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잉어들이 다시 여유롭게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서연은 분이를 시켜 인절미 한 쪽과 꿀물 한 잔을 행랑채로 보냈습니다. 놀이개를 건져준 머슴에게 전하라는 말과 함께 분이는 대체 아기씨가 어찌 그 머슴을 아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무언가를 알아챈 얼굴로 쟁반을 받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정자에 나갔을 때 담장 아래쪽 문 곁에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강에서 건져 올린 자갈 2개였습니다. 하나는 희고 하나는 검었습니다. 흰 것은 매끈하고 둥그렇고 검은 것은 가운데 흰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이에게 물으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품에 감추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서연은 담장 쪽 문 가까이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 척, 그러나 의도적으로. 해가 기울 무렵 쪽문 너머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잠시 후 쭈뼛거리는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아기씨?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책을 내렸습니다. 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연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어정거리다가 결국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놀이개를 많이 놀라셨습니까? 놀랐지. 내가 고마웠다. 별것 아닙니다. 물이 깊지 않았으니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수영을 못한다. 깊든 얕든 뛰어들 수 없었을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전라도 남원 근처입니다. 가족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이 하나 계시는데 그쪽에 가뭄이 들어 떠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 갇혀서 숨이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은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흘러왔습니다. 갇힘과 떠남, 그 둘은 모두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느냐? 잠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글자는 조금 압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 서연은 놀랐습니다. 머슴 중에 글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느냐? 천자문과 동몽선습 정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다. 나도 처음에는 그것부터 시작했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담장을 사이에 두고 그 이후 매일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읽은 책 이야기, 돌쇠가 겪어온 들판과 강의 이야기, 구름의 모양, 별의 이름, 겨울산에서 노루를 만난 이야기. 서연은 담장을 넘는 목소리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후원의 능소화 잎을 건드리던 어느 날 중매쟁이가 아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 판서 댁 집사였습니다. 박 판서는 이 고을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실세였습니다. 관직은 판서로 물러났지만 그 뒤로도 손에서 권력의 끝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30살, 이미 첫 부인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판서가 며느리감으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김진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집사가 안채에 전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판서 마나님께서 서연 아가씨를 혼처로 점 찍으셨습니다. 다음 달 초에 혼담을 나누러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안채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김진사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박 판서 댁이라면 이 고을에서 감히 거절할 집안이 없었습니다. 혼담을 거절했다가 집안이 쪼들린 경우를 김진사는 2건이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논 절반을 세금 명목으로 빼앗겼고 다른 집은 아들이 과거에 오르고도 이유 없이 낙방 처리를 당했습니다.
박 판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위험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저녁 내내 방 안에 있었습니다. 등잔 심지가 2번 줄어드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밥상을 들여놓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호지에 매달린 벌레 한 마리가 빛을 향해 머리를 박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이불솜이 소리를 삼킬 수 있도록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삼켜지지 않은 소리는 창문을 넘어 후원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담장 너머 헛간 방처마 아래에 앉아있던 돌쇠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멎고 나서도 밤이 깊어지도록 앉아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구름 사이로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돌쇠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담장 너머에 저렇게 우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이 가슴 안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두레박을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담장 쪽을 지나칠 때 발걸음이 순간 느려졌습니다. 그 느려짐 안에 그가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말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혼례는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박 판서 댁에서 나를 받아왔고 김진사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안채에서는 예단 준비가 시작되었고 혼례복 치수를 재는 침모가 드나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얼어붙은 얼굴로 견뎌냈습니다. 담장 대화는 그달 내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산 너머 마을은 어떻게 생겼느냐? 다른 고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돌쇠는 자신이 떠돌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혼례 닷새 전 서연은 분이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쪽문을 열어둬라. 분이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서연은 얇은 솜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후원으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쪽문 가까이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담장 너머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아기씨, 돌쇠야. 담장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껍고 높은 흙 담장. 그 담장 때문에 서연은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 어디든 좋다. 다만 저 집으로는 보내질 수 없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돌쇠는 그냥 돌아설 것이다. 어쩌면 내일 아침 이 일이 아버지 귀에 들어갈 것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 너무 큰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에 다시 여기로 오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이게 어떤 일인지. 압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서연은 담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흙과 돌로 쌓은 차가운 담장. 그 너머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저 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울음을 함께 들어준 사람이. 고맙다, 돌쇠야. 대답 대신 담장 너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혼례 전날 밤 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하늘은 두꺼운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어딘가 먼 산에서 번개가 한 번 번쩍였습니다. 서연은 차림을 간소하게 했습니다. 혼례복식은 모두 놓아두고 무명옷 하나에 버선과 미투리, 분이가 싸준 작은 보따리에는 은비녀 2개와 옷까지, 그리고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을 꽉 깨문 채 보따리 매듭을 묶어 주었습니다. 분이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해라. 꼭 그리해야 한다. 예, 아기씨. 하지만 내 걱정은 말아라. 나는 괜찮다. 서연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고마웠다. 분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이는 서연이 갓난아이일 때부터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본 것도 분이었고, 처음 책을 읽는 것을 본 것도 분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분이의 손끝에서 떨렸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서연이 후원 쪽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돌쇠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집 가마니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가마니 위에 소미불이 하나 올라가 있었고 손에는 넝쿨줄이 둘둘 말려 있었습니다. 올라타십시오. 서연이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등에 올라타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뚜렷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등에 올라서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돌쇠의 등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새벽 냉기 속에서도 그 등이 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두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돌쇠가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돌쇠는 담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뒷담은 후원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사람 키의 2배가 넘었습니다. 넝쿨줄 끝에 갈고리를 묶어 담장 위에 건 뒤, 한 손으로 서연을 업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랐습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람이 귀를 핥았습니다. 담장 위에 서는 순간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먼저 내려가고 서연을 내려받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집 밖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담장 안이 아닌 세상의 흙이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이상하게 벅찼습니다. 돌쇠가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달이 없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돌쇠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소길을 미리 걸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러다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산마루를 밝혔습니다. 서연은 두 팔로 돌쇠의 등을 더 꽉 안았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바람이 불어도 돌쇠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흔들리지 않는 등에 기대어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날이 밝자 김진사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이는 새벽 첫 달기 울자마자 방에 들어가 아기씨를 깨우러 갔습니다. 텅 빈 방, 접어진 이불, 그리고 없어진 보따리. 분이는 꼬박 한 식경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마름 영감 눈에 띄었고 이상하다 싶어 안채를 들여다본 마름이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후 사랑채로 다시 안채로 소동이 번졌습니다. 김진사가 마루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본래 날 아침에 신부가 없다니. 박 판서 댁으로 어떻게 고할 것인가. 그보다 자식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한편 돌쇠가 없어진 것도 곧 알려졌습니다. 행랑채에서 그의 집신과 장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름 영감이 두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박 판서 댁에서도 별도로 장정 10명을 고용해 길에 풀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흔적을 추적하는 사람, 마을 곳곳에서 소문을 모으는 사람, 길목을 지키는 사람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했습니다. 관군은 횃불을 들고 야산 초입부터 뒤졌습니다. 빗물에 지워진 발자국, 꺾인 풀줄기, 진흙에 찍힌 희미한 흔적. 하지만 폭우가 밤새 쏟아진 뒤라 흔적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서연과 돌쇠는 이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은 폭우에 젖어 있었습니다. 낙엽 위에 빗물이 고여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질퍽거렸습니다. 서연의 미투리 바닥이 진을 속에 빠져들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솜저고리는 이미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었습니다. 돌쇠는 서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서연의 허리를 받쳐 경사를 오르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어밟고 넘어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땅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돌쇠가 가파른 바위 절벽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그 아래 바위와 바위가 겹쳐진 틈에 어른 2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들어가 주변을 살펴보고 서연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동굴 안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젖은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돌쇠가 품속에 감추어 두었던 부싯돌로 마른 이끼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과 돌쇠는 그 작은 불가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가지를 말리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정면에서 마주보았습니다. 담장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었고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추우십니까? 아니다. 그러나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보따리 안에서 소미불을 꺼내 서연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산에 오른 적이 없었다. 예.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밤을 보낸 것도 처음이다. 무서우십니까? 아니다. 서연이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다. 오히려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말 뒤에 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이 두 사람은 그날 밤 동굴 안에서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폭우와 어둠과 도주의 열기와 처음 느끼는 자유의 무게가 뒤섞인 그 밤. 신분의 담장은 클담장과 함께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동이 텄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동굴 입구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새벽빛이 온전히 자신의 것인 것 같았습니다. 돌쇠가 일어나 동굴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었지만 하늘은 개어 있었습니다. 산 아래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여야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두 사람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이래가 지났습니다. 관군의 횃불 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짐승의 길을 따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며 두 사람은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산이 끝나고 평지가 나왔습니다. 평지를 이틀 걸으니 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냄새를 처음 맡아보았습니다. 저게 바다 냄새냐? 예, 아기씨. 아기씨라 하지 마라. 여기서는 아기씨가 없다. 돌쇠가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연씨. 그래. 어촌 마을은 바닷가 절벽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스무채 남짓한 가옥,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골목. 김진사댁과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칠고 짜고 살아 숨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빈 오막살이를 주인에게 세를 내고 들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숯쟁이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숯을 구워 팔아 생계를 이었다고. 서연은 바느질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서연의 침선 솜씨는 상당했습니다. 규방에서 유일하게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두 사람을 뜸하게 대했습니다. 외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물 많이 드는 두레박을 고쳐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날라주고 폭풍 전에 그물을 제때 걷어들이라고 알려주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서연은 옆집 어멈에게서 밥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법은 처음에 역겨워서 입을 틀어 막았지만 이틀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물을 깃고 불을 떼고 장을 담그는 것들. 태어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 서연의 손을 새로 만들어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굳은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과 내가 직접 닿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밤이 되면 돌쇠가 하루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어부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 파도가 어땠는지, 낮에 마을 아이가 무엇라 말했는지. 서연도 옆집 어멈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담장 너머 목소리로만 나누던 대화가 이제 마주 앉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서연에게는 새삼스럽게 신기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돌쇠는 가까운 산에서 참숯을 구워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숯 굽는 법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참나무를 골라 쌓고 흙을 덮고 이틀 밤을 지켜 불을 조절하는 것. 첫 번째 숯감아는 불 조절을 잘못해 절반이 재가 되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빛깔 좋은 숯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은 마을 안에서 바느질 일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부 안하기 맡긴 소모수선이었습니다. 서연의 솜씨가 알려지자 조금 먼 마을에서도 옷감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감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시간이 쌓일수록 서연은 자신이 이 세계 안에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안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힌 정제된 말씨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옆집 어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씨는 양반댁 출신입니까? 서연이 어물쩍 넘어갔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말씨는 천천히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떻게도 안 됩니다. 그냥 그 눈빛으로 사십시오. 서연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쇠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빛나는 것은 가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서연이 돌쇠에게 처음으로 반한 말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돌쇠는 오막살이를 손봤습니다. 흙벽이 갈라진 곳을 새 흙으로 메꾸고 지붕에 새는 곳에 짚을 새로 얹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집 묶는 것을 도왔습니다. 서툰 손으로 집단을 엮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돌쇠가 그 손을 잡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돌쇠가 손수건으로 서연의 손을 감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촌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오막살이 사이를 파고들었고 흙벽 사이로 외풍이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낮에 산에 올라 숯을 굽고 밤에 내려와 집을 고쳤습니다. 창호지 대신 솜을 대고 문틈에 짚을 채웠습니다. 서연이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그 기침이 열이 되고 열이 몸살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에 있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나이 든 어멈이 약초 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배워 밤새 불을 지피고 약을 다렸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올려둔 물수건을 수시로 갈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눈이 충혈되어도 눕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돌쇠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수염이 며칠치 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느냐? 사흘입니다. 서연은 눈을 다시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돌쇠의 그 말이 서연의 심장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단언하듯 말하는 그 목소리. 약속이 아니라 사실처럼 말하는 것.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는 것. 서연에게는 비단 이불 안의 외로움보다 사짜리 위의 온기가 더 따뜻했습니다. 겨울밤 돌쇠는 가끔 서연에게 말을 배웠습니다. 서연이 글자를 당했으면 돌쇠가 그것을 따라 썼습니다. 처음에는 한자 한자 더듬었지만 겨울이 끝날 무렵 돌쇠는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칭찬하자 돌쇠는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머슴이라는 것은 단지 운명이 그리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듬해 여름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다는 고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선이 나가도 빈 그물로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것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의 배가 고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산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산을 잘 몰랐습니다. 산에서 살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산을 다녔습니다. 밤에 돌아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도토리가 많습니다. 산나물도 있고 버섯도 있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산을 누볐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도토리를 가져와 쓴맛을 빼는 법을 알았습니다. 한 번 먹어봤다며 마을 어멈들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어멈들 스스로 도토리묵을 쏘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또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안쪽 갯벌에 굴과 개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 어부들이 비웃었습니다. 쪽팔리게 갯벌을 기느냐고. 마을 어부들이 깊은 바다만 바라보는 사이 돌쇠는 썰물 때 갯벌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하루에 굴 2광주리와 개 1독을 가져오자 더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 마을은 굶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외지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라 했습니다. 서연은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쌓여 달이 되고 달이 쌓여 해가 되었습니다. 어촌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돌쇠 어른, 바느질 서연 씨.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 사이에 작은 목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낳은 것은 마을에 들어온 지 세 번째 봄이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돌쇠는 아이의 이름을 해라고 지었습니다. 바다를 비추는 해처럼 빛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름이 좋습니다. 돌쇠가 멋쩍어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눈이 깊었고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부드러웠습니다. 바닷가에서 뒹굴며 자라 피부가 검게 탔고 잘 먹어서 통통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갯벌에서 놀다 와서는 온몸에 펄을 묻히고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우물가로 데려가 씻겨 주었습니다. 아이가 싫어요. 아버지라고 도망가면 돌쇠가 성큼성큼 쫓아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서연은 언제나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를 보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고목나무가 새 가지를 피우는 것처럼 서연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었던 것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에 충실함. 바람의 냄새. 아이의 온기. 한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서연을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담장 안에 갇혀 있던 서연이 아니라 이 바닷가 마을의 뿌리를 내린 서연으로. 돌쇠는 매일 새벽 바다를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뜰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지금 여기에 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이 사람의 힘이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 바다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돌쇠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바다는 경계가 없습니다. 끝이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또 어딘가에 닿아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것이 신기합니다. 서연이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경계가 없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인가. 신분의 경계도 하늘과 땅의 경계도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흐릿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가을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차림은 허름했지만 걸음이 곧고 눈이 예리했습니다. 마을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겠다고 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를 보통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는 주막 안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바느질 잘하는 여인과 힘 좋고 지혜로운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흉년 때 마을을 구한 이야기,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 나그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 가장자리 오막살이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발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나그네는 사촌 오라버니 최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오라버니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은 암행어사가 되어 이 지방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최준도 멈췄습니다. 수년 사이에 달라진 사촌 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대신 무명옷, 옥비녀 대신 나무비녀. 그러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고 깊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라버니. 그날 저녁 최준과 돌쇠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돌쇠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주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비굴함도 없고 그렇다고 오만함도 없는 눈빛. 그저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눈빛. 내가 내 누이를 데리고 도망쳤구나. 예. 내가 내 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느냐. 돌쇠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주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두 사람을 끌고 가야 한다. 하지만 법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담장보다 두 사람 사이의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최주는 마을의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흉년 때의 일, 돌쇠가 마을을 위해 한 것들, 아이해의 웃음소리가 마을 안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들. 셋째 날 밤, 최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누이를 그리워하며 밥을 거르신다. 서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늘 사랑채에 계셨고 자신은 안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움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세상이 만든 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와 돌쇠는 어찌 되겠습니까? 최준이 오래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위해 고하면 두 사람 모두 살기 어렵다다. 하지만 고하지 않으면 오라버니, 나는 이미 결심을 했다. 최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해에 역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기록에는 글이 올릴 것이다. 아버지께는 내가 따로 전할 것이 있다. 서연이 오라버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누이는 걱정하지 말아라.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필요 없다. 최준이 잘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누이를, 아이를, 이 마을 사람들을 지금처럼 지켜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준이 떠나는 날, 서연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오라버니가 말 위에 올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다음 해봄, 서연은 돌쇠와 상의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준에게 몰래 연통을 넣었더니 오라버니가 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늙은 몸종분이가 아직 그 집에 있었고 아버지의 방은 사랑채 끝이라 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돌쇠는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분이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분이는 서연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지만 소리를 죽였습니다. 서연이 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채 끝 방에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등잔 하나가 가물거리는 방에 수척해진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곁에 엎드렸습니다. 김진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이 올라와 서연의 뺨을 짚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예. 건강하냐? 예, 아버지. 아이도 있느냐? 예. 이 아이입니다. 해라고 합니다. 김진사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오래 맞추었습니다.
아이가 낯선 노인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연아.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대를 사셨습니다. 내가 도망친 날 밤에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잘 되거라. 제발 살아서 행복하거라.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구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서연은 그날 밤 2시경을 아버지 곁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쪽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만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 꺼진 방, 기와 지붕 소슬대문.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연과 돌쇠는 그 애가 가기 전에 마을에서 작은 예를 올렸습니다. 혼례라 부르기엔 너무 소박했고 밥 한 상이라 부르기엔 너무 진지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앉아 두 사람의 절을 받았고 아이 해가 팔짱을 끼고 두 부모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옆집 어멈이 시루떡을 해왔고 어부 영감이 막걸리 한 항아리를 내놓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혼례였습니다. 이후 몇 해 동안 마을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돌쇠는 인근 마을과도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셋이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10이 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씩 글자를 알아갈 때마다 서연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책 속에 갇혀 있던 지식이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의 눈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아이 해가 8살이 되었습니다. 돌쇠가 아이를 업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돌쇠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한 손으로 아이를 잡고 다른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노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놀이개를 연못에 빠뜨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를 건네지 않았더라면, 만약 혼례 전날 밤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가 달랐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세 사람이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그 우연들이 필연이었다고 돌쇠도 생각했습니다. 전라도 산골에서 이 먼 바닷가까지 흘러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길로 들어섰기에 그 집에 닿았고 그 집의 담장 너머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운명인지 우연인지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삶 중에 가장 잘한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돌쇠의 손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진 두 사람. 그 누구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삶을 스스로 선택해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새해 가족의 앞날에 행복을 댓글로 빌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